안녕하세요. AI 데이터 파트 코어 멤버 이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연어 처리나 딥러닝 분야에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건데요. 이 트랜스포머가 무엇이고 이것이 과연 저희 딥러닝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오늘 배울 이 트랜스포머라는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스포머 내에서 쓰인 메커니즘이 어텐션을 먼저 깊이 있게 이해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 내에서의 구조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실습 과제 모델링을 통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감각을 기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까지 소개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제 어텐션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RNN부터 LSTM까지 등등 이제 시퀀셜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자연어 처리라는 걸 하면은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이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가 있으면 이렇게 시퀀스 단위로 쪼개서 이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리커런트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처리가 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거리가 서로 먼 시퀀스 간에는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렇게 인풋 게이트랑 포겟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그리고 이렇게 총 4개의 이제 셀 스테이트까지 존재하는 LSTM으로 이렇게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LSTM까지 이렇게 자연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한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RNN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LSTM이 장기 의존성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이게 엄청나게 긴 시퀀스에서는 이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죠. 이제 RNN에서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통해서 LSTM을 해결하는데 LSTM도 약간 이제 이걸 처리하는데 한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욱더 긴 시퀀스에서는 이제 LSTM도 이제 쪼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기 소실이라는 것은 즉 RNN 계열 모델의 고질병이다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인 입력 그리고 지정 길이의 문맥 벡터에 이제 압축을 하는데요. 이제 시퀀스 길이가 엄청나게 긴데 이제 문맥 벡터 길이는 엄청나게 짧아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쫙쫙쫙 들어가니까 이로 인해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려는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대기하는 현상 발생해서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는 정보 손실 그리고 성능 저하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의문을 낼 수 있죠. 그냥 시퀀스 하나하나씩 이렇게 RNN처럼 일일이 순차적으로 입력하지 말고 차라리 이것을 모두 병렬로 처리해버릴 수 없을까? 그리고 이 병렬로 처리하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만 갖다 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등장한 게 어텐션입니다. 저도 어텐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뉴진스의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자연어 처리를 공부하는 만큼 그럴 리가 없죠. 어텐션이라는 기법은 이제 ICLR 2015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이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라는 논문에서 처음 발표가 됐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 기반 모델에서 이렇게 입력 시퀀스가 있고 이렇게 출력 시퀀스가 이 디코더 측에 출력 시퀀스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 출력 시퀀스 중 하나를 바탕으로 이렇게 입력 시퀀스들 간의 관계를 즉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를 확률 분포로 계산한 다음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 컨캣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어텐션 결과가 나오겠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 시퀀스의 출력을 예측한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이 목표는 이제 어텐션 기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이제 셀프 어텐션 이제 셀프 어텐션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쓰이니까 이제 어텐션을 기반으로 셀프 어텐션 이해하고 그 다음 셀프 어텐션 이해하면 트랜스포머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즉 정의를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시퀀스에 집중하여 성능을 최대화한다 이러한 것인데요. 여기서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카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카페라는 단어가 이제 입력 시퀀스들 중에서 어제 카페 갔었어 거기 이거 중에서 어떤 단어랑 가장 연관이 큰지에 대해서 그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카페라는 영어 단어는 이제 카페라는 한국어 단어랑 가장 연관이 크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장 굵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라는 거는 이제 카페를 가리키는 이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굵은 실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얇은 실선으로 이렇게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텐션이라는 거의 효과를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서 이 카페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은 이제 여기 소스 시퀀스들 중에서 가장 연관이 깊은 카페가 이 초반에 등장하거나 즉 이제 RNN을 치면은 이제 문맥 의존성, 장기 의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스 시퀀스의 길이가 매우 길어졌어요. 어제 카페에 갔었어. 거기 뒤에 또 이렇게 짜라락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가 더 있어요. 이런 경우에 또 번역 품질이 저하가 되는데요. 이 어텐션을 사용하면 이제 기존에 막 아까 RNN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런 현상들이 모두 없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려면은 이제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쿼리라는 거는 즉 영향을 받는 단어. 쉽게 말하면 검색어죠. 그리고 키라는 거는 이제 이 쿼리한테 영향을 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또 쉽게 말하면 검색해서 찾는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는 피자가 좋아라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이런 태스크가 있다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나는이란 단어를 토대로 이것이 이제 영어 문장 중에서 I love pizza 이거 세 개 중에서 어떤 거랑 가장 관련이 깊은지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나는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단어 그래서 쿼리 그 다음에 키라는 것은 이제 나머지 이제 저희가 이 쿼리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인사이트 I love pizza 이것들을 모두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에 대한 가중치 값을 value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머 시간에 배울 이제 셀프 어텐션이란 거는 이제 쿼리, 키, 밸류 이 세 가지 값이 모두 같다는 것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어텐션이란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마하다누 어텐션이란 거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논문에서 처음 발표가 됐는데요. 이 저자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쿼리하고 키를 그대로 결합을 해서 더하기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비선형 변환 탄젠트 H 함수를 타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으로 연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계산 비용이 소요가 되지만 그만큼 복잡한 관계학습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옹 즉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제 쿼리하고 키 간의 닷 프로덕션 즉 내적 벡터 내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결과를 토대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의 시퀀스들 간의 관계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렇게 잡아냅니다. 이것은 이제 연산 비용이 적게 소요되면서 간단한 관계학습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옹 어텐션은 매우 이제 과정이 직관적이어가지고 저희가 눈으로 이제 그림 그려서 보기도 매우 쉽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근간이 되는 이 셀프 어텐션도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어텐션 이 뒤에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수식하고 그림을 토대로 설명할 때 얘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배웠던 루옹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어텐션 메커니즘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제 앞으로 총 4가지의 수식만 알면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어텐션 스코어라는 건데요. 이 어텐션 스코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디코딩을 할 때 이 인코더에서의 어느 타임 스텝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수치로 점수화시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나는 학생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I am a까지는 이제 디코딩을 모두 완료했고 이제 다음에 있는 닉층에서 이제 스튜던트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학생이라는 이제 두 번째 타임
스텝에 집중해서 이 스튜던트를 인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는 거는 이제 한 개의 디코딩 시간 스텝으로부터 모든 입력 타임 스텝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 이러한 이 계산은 모든 디코딩 스텝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제 EOS 토큰하고 이제 인코더에 있는 시퀀스들 간에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i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제 i하고 이제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m 출력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앞에서 입력했던 은닉층들, 아니 은닉층이 아니고 이 입력 시퀀스들과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속 토대로 이제 어를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얻었던 이 어텐션 스코어라는 것을 이 소프트맥스 함수, 즉 이제 익스포넨셜의 합하고 그 다음에 해당 클래스에서 익스포넨셜 값을 이렇게 나눠줘서 이것을 통해서 이걸 확률화, 즉 이제 분수화를 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값은 이제 이 모든 이 가중치들이 0과 1 사이의 값이 됩니다. 즉 이것은 이제 입력 시간 스텝에 대한 타임 스텝에 대한 가중치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어텐션 아웃풋인데요. 앞에서 계산했던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즉 시간의 가중치를 가지고 이 입력, 은닉, 히든 스테이트들의 가중합을 모두 계산해서 이 시그마를 통해서 가중합을 계산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컨캣된 이 벡터를 하나 생성하는데요. 이 컨캣된 벡터 하나가 이제 어텐션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이 어텐션 아웃풋이라는 것은 이 매 디코딩 스텝마다 달라가지고 기존의 RNN 계열 모델에서의 거실병이었던 이 병록 현상을 일으키는 고정 크기의 문맥 벡터의 이 성능 저하 문제를 대폭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음 디코더들의 출력 계산 시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했던 이 어텐션 아웃풋 벡터하고 이 이전에 있던 그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이전 디코더의 이 출력값을 모두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음 은닉층의 디코더의 은닉층에서의 이 출력값을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이 어텐션이 적용된 이 인코더 디코더와 그렇지 않은 이 인코더 디코더를 상태 출력 수식을 살펴보면 이 거점 크기 벡터가 매 시간마다 다르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의 순전파 과정,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모두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요약 및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Hello, how are you? 라는 이제 입력 시퀀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은닉층인 이제 S2하고 그 다음 출력인 Y2를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 디코더의 맨 첫 은닉 상태인 S1하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이 인코더의 은닉층 간에 먼저 어텐션 스코어를 먼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즉 소프트맥스 통해서 이렇게 확률값 형태로 이렇게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스트리뷰션 스코어를 토대로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컨캣해 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컨캣했던 이 어텐션 아웃풋 벡터하고 이 전에 있던 이 디코더의 은닉층, 그리고 현재의 은닉층,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결합해서 이제 현재 은닉층에서의 출력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텐션의 결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어텐션 관련해서 이제 문서나 책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정사각 형태의 행렬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 가로에 있는 영어를 이제 여기 나온 이 스페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죄송합니다,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기계 번역 태스크를 예로 들면은, 여기서 이제 the man은 이제 프랑스어 I하고 업무랑 이제 가장 큰 연관이 있으므로 이렇게 man하고 업무만 봐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행렬 값이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되고, 그만큼 서로 연관이 어텐션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1로 표현될수록
이제 서로 이제 아주 연관이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어텐션이 적용 안 되었을 때, 즉 RNN ENC에 비해서 이제 어텐션이 적용되었을 때, 즉 이제 RNN 서치의 그 블루 스코어, 즉 이제 성능 평가 지표죠. 이게 이 블루 스코어가 훨씬 높다는 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는 데 근간이 된 셀프 어텐션인데요. 즉 셀프 어텐션은 이제 어텐션 하는 이제 쿼리하고 키만 이제 원래 서로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쿼리하고 키가 서로 같다고 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어텐션 기법을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걸 왜 하냐고요? 같은 문장에도 이제 여러 시퀀스들이 있잖아요. 이 같은 문장 내에 여러 시퀀스들 간에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들 간의 연관성을 이걸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 이제 어제 카페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라는 문장 내에서도 이제 카페라는 단어가 자기가 속해 있는 문장 중에서 이제 어떤 단어와 가장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결과 거기라는 이제 대명사하고 지시대명사랑 연관이 가장 크므로 이렇게 굵은 실선을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기존 어텐션하고 달리 이제 RNN 구조에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RNN 기반 시퀀스 투 시퀀스의 한계를 극복하였고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시퀀스 간에 본격적으로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 특장점 때문에 트랜스포머 메커니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트랜스포머는 이제 사실상 자연어 처리 및 딥러닝에서 이 혁명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연어 처리나 딥러닝 등에서 트랜스포머의 영향력이 이제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발표된 기점인 이제 뉴럴 RPS 2017년을 기점으로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아무튼 이 논문이 발표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 즉 벌트나 GPT 같은 이런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딥러닝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물론 저도 그랬겠지만 아까 어텐션처럼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은 보통 이 범블비 로봇을 많이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이 논문이 2017년에 구글 브레인에 의해서 발표되는데 이 범블비라는 거는 이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근데 왜 이 제목을 트랜스포머라고 했을까? 라고 이제 저도 의문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각 입력 시퀀스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정보를 재구성, 즉 트랜스폼한다. 그렇게 해서 트랜스포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RNN 아키텍처에 하나도 의존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셀프 어텐션이 RNN과 완전히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RNN 아키텍처에 일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병렬적인 이 셀프 어텐션만 사용해서 이 자연 처리 및 딥러닝에서 이제 엄청난 컴퓨팅 성능의 향상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 다음은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태스크를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시퀀스 투 시퀀스처럼 이렇게 I am a student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이제 은닉층들 거쳐서 이제 컨텍스트 벡터 거쳐서 이렇게 디코더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SOS 토큰부터 이렇게 G, SOS, 에튜디던트 이렇게 입력이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G, SOS, 에튜디던트, EOS 토큰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I am a student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쫘라락 입력이 되어서 이 인코더 6개 층에 그리고 디코더도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인코더가 이렇게 각각의 디코더와의 서로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서로 연관관계를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디코더를 이렇게 다시 여러 개 거친 다음에 이렇게
디소스 스튜던트와 같이 출력이 되는 이런 구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인코더하고 디코더 층을 이제 더 깊게 뜯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코더는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May I be happy라는 이 문장을 이제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May I be happy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임베딩 그치고 포지셔널 인코딩 거쳐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각각의 시퀀스가 문장 내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여기서 인코더 안에서도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거치기 전에 이 단차 학습, 레지듀얼 커넥션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층마다의 정교화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들이 또 포지셔널 와이즈 FFNN까지 모두 거친 다음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이게 디코더에 또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디코더에서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디코더에서 똑같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다음에 포지셔널 와이드 FFNN 이렇게 세 가지 층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다음 디코더로 이어지고 다음 디코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아까 인코더하고 디코더 구조에서 봤던 각각의 단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란 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RNN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어차피 시퀀스를 입력하니까 위치 정보가 즉 이제 이 해당 시퀀스가 문장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몇 번째 순서인지 그대로 이제 학습이 되는데 이제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시퀀스가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같이 병렬로 입력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존 임베딩 벡터, 즉 I am a student 이렇게 있으면은 문장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또 다른 벡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서로 컨캣해서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시 인코더의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결과입니다. 네, 여기서 포지셔널 인코딩은 즉 이제 트랜스포머 내에서 시퀀스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시퀀스의 인덱스가 even 즉 이제 짝수일 때는 사인 함수를 사용하고 이렇게 odd 홀수일 때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각각의 시퀀스들이 이렇게 D 모델 차원의 벡터로 임베딩된 입력 시퀀스에다가 이렇게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로 이루어진 이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렇게 같은 단어라고 해도 문장 내의 위치에 따라 임베딩 벡터의 값이 달라진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제 쿼리 키 밸류를 토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트랜스포머 내에서 일어나는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셀프 어텐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튜던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입력 단어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각의 쿼리 키 밸류에 맞는 각기 다른 가중치 행렬을 서로 곱해서 이렇게 각각의 쿼리 키 밸류가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되는 이 쿼리 키 벡터의 이제 크기는 기존 단어 벡터의 임베딩 차원에서 이제 넘버 오브 헤드스를 이제 나눠준 그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넘버 오브 헤드스가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배울 때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셀프 어텐션이 트랜스포머에서 일어나는 방식인
이제 scaled dot product, 즉 아까 long attention 할 때 배웠죠? 이제 서로 내적이 된다고. 이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 각각의 문장 내 시퀀스들 간에 여기서는 I라는 시퀀스가 이제 각각 어떤 각각의 이제 키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메커니즘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I라는 이제 쿼리하고 이제 각각의 키들 간의 내적 값을 통해서 이 각 단어들 간의 상관성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적 값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키 벡터의 이제 차원의 그 제곱근으로 나눠주는 것을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링된 값이 이제 확률 값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이렇게 수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맥스가 수행된 이 attention distribution 값에다가 이렇게 value 값을 곱해서 각각 이렇게 모두 컨캣 더해주면 이제 최종적인 attention value가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즉 이제 i라는 이제 쿼리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각각의 단어마다 일일이 따로따로 연산하는 거냐고요? 아까는 사실 편의상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서 일어나는 이제 셀프 어텐션 과정을 보여준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I am a student 이렇게 모두 각각의 다른 시퀀스가 있으면 이렇게 문장 전체 단위로 이렇게 따로따로 행렬 연산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제 I am a student 그 쿼리가 이렇게 나오면 아니 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곱한 다음에 이렇게 키 벡터의 차원의 제곱근으로 나눠주고 소프트맥스 수행해주고 그다음에 밸류 값으로 곱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인데요. 아까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 이제 여러 번 병렬로 수행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병렬로 수행되는 이 셀프 어텐션의 개수를 즉 이제 넘버 오브 헤드스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넘버 오브 헤드스만큼 이제 셀프 어텐션이 일어나니까 이제 전체 저희가 단어 시퀀스를 인베딩했던 차원을 이 개수만큼 나눠주면 이제 한 번 어텐션 할 때 일어나는 이제 쿼리 키 밸류의 이 차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셀프 어텐션 자체도 병렬 연산 아닌가요? 근데 왜 또 병렬을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의문 가졌습니다. 근데 자세히 알아본 결과 그것은 아닙니다.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아까 저희가 알아본 셀프 어텐션 자체만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문장 시퀀스 내에서 각각 시퀀스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지만 즉 입력 시퀀스 자체 간의 어텐션이 아니고 이번 거는 이제 입력된 시퀀스들을 이제 다른 시각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입력 시퀀스 간에 이제 똑같이 어텐션을 수행하는데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텐션을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각각의 쿼리 키 밸류가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병렬로 이렇게 연산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로 다시 합쳐져서 다시 이제 리니어 함수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라는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은 한 어텐션 하나는 이제 문장치 타입에 집중하고 다른 하나는 명사에 집중하고 다른 하나는 관계에 집중하며 또 다른 하나는 강조에 집중하며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여러 개의 표현 공간에서 학습이 되어 이렇게 동일한 시퀀스에서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정보를 수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어텐션이 이렇게 병렬로 수행이 되고 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밸류 차원의 다시 넘버 헬스를 곱해서 다시 이제 원래 차원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트랜스포머 내에서 일어나는 어텐션 연산에 관한 내용인데요. 총 세 가지의 어텐션이 일어납니다. 이제 맨 처음에 인코더 부분을 보면은 이제 셀프 어텐션이 여기서 한 번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인코더 내에 입력되는 이 시퀀스들 간에 이 서로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코더 셀프 어텐션이 있고, 계산하는 방식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또 이렇게 맨 처음에 인풋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이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코더의 출력 결과가 이렇게 다시 합쳐지고 디코더로 합쳐지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 처음에 마스킹 된 것도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어텐션이 디코더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디코더에서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스크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디코더에서는 이제 아까 그 입력 시퀀스가 아닌 출력 시퀀스들 간의 어텐션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출력 시퀀스에서는 이제 출력 시퀀스를 보면은 이제 서로 자신보다 뒤에 있는 시퀀스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제 뒤에 러브 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추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 러브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 러브만 가지고 정답을 추론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보다 뒤에 있는 시퀀스를 아예 참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정수 또는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서로 마스킹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마스크드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요. 여기선 이제 인코더의 출력 값이 그대로 디코더로 들어와서 이제 디코더의 이제 키하고 서로 어텐션을 수행하는 건데요. 여기선 이제 셀프 어텐션이 아닙니다. 즉 이제 쿼리는 이제 디코더의 행렬이고,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는 인코더의 행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스코어를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다음에는 이제 포지션 와이드 FFNN이라는 이 연산이 한번 수행되는데요. 이는 인코더하고 디코더에서 각각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립적인 위치의 토큰 벡터들이 이제 서로 변환이 되어서 이제 더 풍부한 특징을 학습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각각 독립적인 위치에서 시퀀스들이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지면 이렇게 각각 가중치를 처음 곱하고, 그다음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0하고 비교해서 가장 맥스 값을 수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가중치를 곱해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바이어스까지 더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FFNN 레이어를 이렇게 도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하고 FFNN을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입력하기 전의 값이 이렇게 서로 입력된 후의 값하고 서로 더해지는 이 잔차 연결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렇게 수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잔차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는 가중치가 아닌 기울기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차 연결의 결과를 이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노멀리제이션, 즉 정규화까지 거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인코더하고 디코더에서 모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포머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기존 RNN 계열 모델의 장거리 유전성 문제를 대폭 해결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텐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텐션이 이제 즉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이제 재현이 되어서 이것은 또 이 시퀀스들이 병렬로 학습이 되는 거죠. 이 병렬 학습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문맥 정보를 이해하고 그만큼 학습 속도가 향상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트랜스포머는 자연 처리를 위한 모델이 아니고 컴퓨터 비전이나 음성 데이터 처리에서도 이렇게 즉 멀티모달 학습에 대해서 확장 가능성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VIT 모델을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맞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변형한 것인데, 이 모델도 상당히 이제 자연 처리의 딥러닝 분야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잔차 연결이랑 레지듀얼 커넥션 그리고 레이어 정규화를 통해서 이제 기울기 소실에 대한 문제를 대폭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배울 벌트하고 GPT 등의 모델은 이제
즉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인데요. 이 벌트라는 것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 GPT라는 것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를 통해서 이제 벌트도 탄생하고 GPT도 탄생하고 이제 VIT도 탄생하고 등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딥러닝 모델들의 이제 기술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딥러닝 분야에서 매우 혁신적인 이 모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습 시작하기 전에 이제 NN.transform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파이토치의 토치.nn 모듈 안에서도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네, 여기서 이제 nn.transformer라는 모듈을 통해서 직접 트랜스포머 내에서 일어나는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입력 시퀀스 벡터의 인베딩 크기인 D 모델, 그 다음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에서 사용되는 헤드의 개수인 N 헤드, 그 다음에 인코더랑 디코더 레이어의 개수,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드랍아웃 비율까지 총 6개의 파라미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선언한 이 파라미터의 값들은 모두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을 발표할 때 저자가 사용했던 파라미터의 개수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관련 실습을 진행할 때 모두 디폴트 값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하여 이제 저희만의 이제 트랜스포머 모듈을 직접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원래 같으면은 이제 저번 차시처럼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방대한 양의 실습을 진행하겠지만 이번 차시는 이제 태스크가 메인이 아닌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메인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목적을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설계해 보되 이제 데이터는 이제 임의로 이제 적은 양만 사용하겠습니다. 실습 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서 이제 토치하고 이제 옵팀, 이제 넘파이 판다스 등의 모듈을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nn.transformer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기본적인 nn.transformer 안에 이제 있는 각종 파라미터들하고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n.transformer는 이제 전체 구조 중에서 이제 여기서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그리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까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한마디로 여기 있는 과정을 모두 이제 트랜스포머 모듈이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계해야 될 것은 이제 여기서 있는 포지셔널 인코딩 하고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인베딩을 저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포지셔널 인코딩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도 이제 별개의 클래스로 먼저 선언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하고 이제 드랍아웃 먼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직접 함수를 통해서 구현해 주는데 얘는 이제 기본값이 이제 0으로 이루어진 이제 토치 이제 맥스렌이 이제 입력 벡터의 차원 즉 트랜스포머 인베딩 차원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의 최대 길이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가 있는 이제 영행률로 처음에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치 인덱스를 직접 생성하는 건데요. 얘는 토치.a 레인지로 합니다. 왜냐면 이제 디비전 텀하고 이제 서로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얘는 기존 인덱스 행렬을 이제 역행렬로 2차원으로 바꿔줍니다. 한마디로 가로에서 이제 세로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디비전 텀까지 이제
삼각함수 값까지 모두 곱한 이제 짝수 번째 인덱스는 이제 뭐라고 했죠? 사인 함수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톨치점 사인 하고, 그리고 나서 홀수 번째 인덱스는 이제 코사인 함수를 표현한다 했죠? 톨치점 코사인 하고 위에 똑같이 해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클래스를 최종적으로 구현을 해줍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모두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완성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아까 nn 트랜스포머가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하고 피드 포워드를 처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리고 이어서 임베딩 레이어들 이제 사전에 먼저 구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의 출력 차원으로 다시 변환해주는 리니어 레이어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 지켜가면서 이 뒤에 후속될 이 트랜스포머를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 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자기 회귀적 학습, 즉 뒤에 있는 시퀀스를 아예 못 보게끔 하는 마스킹, 그리고 이제 입력 벡터의 차원이 다를 경우에 대비하여 이제 패딩 관련 토큰이 어떤 건지 모델 측에 알려야 되는 이제 패딩 마스크를 이제 지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한번 선언해 봅시다. 네, 맨 먼저 해야 될 게 포지셔널 인코딩. 이렇게 이제 모델의 입력 차원하고 맥스 랭스를 이렇게 축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의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입력 차원으로 임베딩을 이렇게 해줍니다. 토큰의 개수를 이렇게 인풋으로 하고요.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임자들을 입력으로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선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코더 레이어까지 했고, 그 다음에 드랍 아웃까지 모두 잘 선언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셀프 아웃풋 레이어는 이제 리니어로 이렇게 디멘션 모델스를 이제 다시 넘버 토큰스로 다시 변환하면서 이렇게 리니어 모델이 선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게 아닙니다. 다시 이제 임베딩하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선표한 거는 이제 배치 사이즈, 그 다음 시퀀스 랭스, 그 다음에 디멘션 모델, 이렇게 총 3차원의 텐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임베딩하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본격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모델이 입력 차원으로다가 이렇게 정사각 형태의 행렬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제 타겟 시퀀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소스하고 타겟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사실상 배치 사이즈하고 시퀀스 랭스가 이렇게 뒤바뀐 형태의 텐서를 입력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입력인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입력을 위치를 서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수행을 하려면은 이제 펄뮤트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이렇게 이와 같습니다. 펄뮤트 그다음에 첫 번째 자리하고 0번째 자리 두 번째 차원 그대로 놔두고요. 타겟도 똑같이 수행해 줍니다. 이렇게 수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블럭은 이제 트랜스포머 아웃 그 다음에 셀프 트랜스포머 점 이제 소스 타깃 그 다음에 타깃 마스크하고 이렇게 등등 인자들을 모두 입력으로 정상적으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이 되고요. self.out 하고 트랜스포머 아웃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마스킹 함수를 선언하는데요. 맨 먼저 마스킹 함수를 선언할 때는 이제 역상함 강력을 먼저 선언해 줍니다. 토치점 트리라고 사이즈 콤마 사이즈 이퀄 1 그 다음에 기존의 0이었던 이 역상관 갱렬의 요소들을 이제 음의 무한대로 이제 바꿔주고요. 마스크 이퀄 0을 이제 콤마 플로트 마이너스 인프 그 다음은 이제 마스크드 필하고 기존에 1이었던 건 다시 0으로 바꿔줍니다. 플로트 0.0 하고 최종적으로 패딩 마스킹은 이렇게 함수로 따로 선언했고요. 이제 이것을 그대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오픈소스 텍스트 데이터 대신에 이제 임의로 숫자 시퀀스로 이루어진 가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만든 모델이 맞는 건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든 가짜 데이터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 데이터를 8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 끝에 스타트 업 시퀀스하고 엔드 오브 시퀀스를 이렇게 각각 2하고 3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일단 이와 같은 데이터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16인 배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는 562개 배치,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187개로 정상적으로 선언이 되었네요. 다음에 모델을 학습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사진처럼 이제 타깃 텐서를 이제 우측으로 일식 이동해 가면서 이제 SOS가 입력이 되면 0이 나오고 0이 입력되면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일식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제 트레이닝 루프를 먼저 보면은 이제 타깃 텐서는 이제 예측 중에 모델로서 전달이 되고 다음 단어를 숨기기 위해서 타깃 마스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패딩 마스크를 생성해서 이를 모델로 전달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트레이닝 루프를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선언해주고 이제 밸리데이션 그대로 해주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써놓은 코드를 따라서 이렇게 셀을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트레인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가 둘 다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단계도 이제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요. 이렇게 잘 인풋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에포크를 보시면은 여기 밸리데이션 로스가랑 트레이닝 로스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네, 저희 실습 콘텐츠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프리트레이닝 모델인 벌트랑 GPT를 이제 다루기 시작할 건데요. 이것들을 다루기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저희가 일일이 이 모델을 직접 이제 코딩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학습시키고 또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있는 사이트가 허깅페이스라는 건데요. 이 허깅페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프리 트레이닝한 모델을 이제 가져와서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게 이제 파인 튜닝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이트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볼 것이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게 시퀀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문맥을 이해하기 위한 어텐션 메커니즘,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간의 어텐션 관계를 파악해서 등장한 셀프 어텐션, 그리고 이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차시에 사용한 학습 자료는 이와 같고요.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